천장은 낮았고 형광등은 희미한 깜빡임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한낮인데도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박성호,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그의 손은 얇게 떨리고 있었고 말라붙은 입술 사이로는 숨소리만이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깨어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윤경이 들어섰습니다.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박성호의 침대 옆에 다가섰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조심스럽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솔직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나쁘신 것 같죠? 윤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의식은 있는 것 같은데 말도 못하시고 반응도 거의 없으시다더라. 준호는 아버지를 잠시 바라보다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윤경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있잖아. 우리 이번 기회에 정리 좀 하자. 요양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지? 이참에 집이랑 고물상도 정리해서 투자금으로 돌리고. 오래 끌 일 아니잖아. 그 말을 들은 박성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아주 살짝 가빠졌지만 그는 그 어떤 반응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머릿속에는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여온 감정들이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말씀은 아직 드리기 어려우니까 일단 보호자 동의서부터 준비해놔요. 며느리의 말은 이미 계획이 구체화된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준호는 짧게 대답하며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더는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에 다시 정막을 불러왔습니다. 그제야 박성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는 흐릿했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알아챘습니다. 자신은 이미 누군가의 인생에서 정리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한 줄기 햇살이 창틈 사이로 스며들며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 싸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박성호는 여전히 병상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단지 말이 나오지 않을 뿐 모든 감각과 사고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간호사 정하은이 그의 침대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젊고 조용한 간호사였지만 눈빛만큼은 매섭게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없으시군요. 그런데 어제 그분들 좀 심하시던데요. 박성호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하은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음성 녹음기를 꺼내 그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건요? 그냥 저 혼자 생각이에요. 혹시 필요한 일이 있을까 해서요. 주무시는 척하실 때 이걸 틀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박성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정하은을 향했습니다. 단 몇 초의 교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부터 박성호의 연기는 시작됐습니다. 그는 더욱 깊은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을 입에 넣어도 뱉고 간호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끔 헛소리를 내뱉는 척했습니다. 며느리 윤경은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진단받기 어렵지 않겠어요. 윤경은 친척이라는 여자와 함께 병원을 찾았고 신경과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다니며 보호자 동의서 작성을 독촉했고 준호는 점점 피로에 지쳐갔습니다. 준호야, 그냥 아버님 편하게 요양원 모시는 게 낫지 않겠어? 나도 솔직히 이제는 감당이 안 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야. 하지만 박성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 아래 조용히 작동 중인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하은은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침대를 정리하고 약을 챙기며 자연스럽게 스위치를 조작해 주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말 못할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의 연기는 하루하루 갈수록 정교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눈앞에 있는 사람조차 못 알아보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뒤에는 의식적인 판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자는 누가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박성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다는 것을. 박성호의 병실은 이틀 전부터 출입이 잦아졌습니다. 윤경은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 그의 곁을 바쁘게 오갔고 때로는 낯선 여성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촌 언니라고 소개했지만 정하은의 눈엔 익숙한 보호자 행세가 어색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날도 윤경은 그 여자를 데리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성호는 늘 하던 대로 침묵을 지킨 채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만 남았어요. 사인만 받으면 돼요. 윤경은 소근거리며 말했지만 음성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사촌 언니인 척하던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 아버님, 저 혜진이에요. 기억하시죠? 예전에 가족 모임에서도 뵀잖아요. 지금은 좀 아프시다 들었어요. 근데요? 이런 문서 하나에 서명만 해주시면 우리 성우 아버님이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치료가 진행될 수 있대요. 그녀의 말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딴 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눈동자를 움직여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 그 침묵이 더욱 리얼한 연기를 완성시켰습니다. 윤경은 그 침묵에 확신을 더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냥 사인만 받아내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저녁에 다시 와서 증인 한 명만 더 붙여서 진행합시다. 혜진 언니가 보호자라고 하면 병원에서도 별말 안 해요. 그들이 나가고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하은은 청소를 핑계 삼아 조용히 들어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바람에 희미하게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박성호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녹음기를 껐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의 대화는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실망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정하은은 박성호에게 작은 메모지와 펜을 건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 4글자를 적었습니다. 성민에게 연락. 다음 날 오후 미국 출장 중이던 차남 박성민의 휴대전화에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하은이 조심스레 전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형과 형수의 계획, 아버지의 상태,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 성민은 아무 말 없이 그 전화를 들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엔 걷잡을 수 없는 긴장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성호의 조용한 반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성민은 밤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오랜만에 밟은 한국 땅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 그의 손에는 녹음 파일이 저장된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들려오는 형수 윤경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박성민의 귓속을 때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박성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하은 간호사가 조용히 나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민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민이에요. 저 왔습니다. 박성호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눈빛 속에 한 줄기 안도가 번졌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제가 늦게 알았어요.
죄송해요. 잠시 후 성민은 형 박재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경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성민 씨? 갑자기 무슨 일로? 형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윤경은 일부러 성민을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성민은 녹음 파일을 조용히 꺼내 재생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대화들, 박성호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병원 서류를 처리하려던 음성들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윤경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변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윤경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너무 오래 버텼어요. 성민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는 아들 성민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말없이 허공을 향해 중얼거리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박성호는 박재민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비와 간병 문제로 인해 며느리 윤경은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병원에서 쫓겨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온 거실을 활보하고 있었고 박성호의 방이라 불리는 공간은 창고처럼 쓰이던 다용도실이었습니다. 낮에는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밤에는 고양이 울음소리만이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며칠 후 윤경은 성민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고양이 알러지가 있으신가 봐요. 자꾸 기침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성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성호는 그 집에서도 조용히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비 오는 날 박재민은 말없이 아버지를 역까지 데려다 주고 떠났습니다. 버스터미널. 낡은 벤치 위 박성호는 얇은 점퍼 하나에 의지한 채 홀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행인들 사이를 스치는 따뜻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발등은 이미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민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멈춰선 두 사람 사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무너진 신뢰와 되찾고 싶은 후회가 엉켜 있었습니다. 성민의 손에 이끌려 서울 외과계 원룸으로 들어선 박성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고 낡은 방,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구겨진 이불을 펴고 구석에 앉아 가방을 풀었습니다. 성민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다. 며칠만 이렇게 계세요, 아버지. 집은? 아직. 형이랑 얘기를 더 해봐야. 박성호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성민아. 나야 아무 데서든 잘 자지. 그날 밤 박성호는 바닥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고양이 사료와 장난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윤경이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고양이 때문에 불편하시죠? 잠깐만 참아주세요. 고양이도 가족이잖아요. 그녀는 고양이도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가족의 어디쯤에 존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 존재하기는 한 걸까요? 이튿날 아침, 박성호는 눈을 뜨자마자 발을 내려놓았고 어젯밤 그대로인 붕대에서 피가 스며나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조심스레 발을 씻으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대접이구나. 성민은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박성호를 자주 돌보지 못했습니다. 도시락을 2개 사다 놓고 출근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전화도 길어야 2마디면 끝났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밥은 드셨어요? 잘 있다.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루에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방 안에서 박성호는 천천히 허물어져 갔습니다. 불 꺼진 TV 화면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앉아있던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성민은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놀라 달려가 안아 일으켰고 그제야 박성우는 낮게 말했다. 괜찮다. 걱정 마라. 그냥 좀 앉아있다가 잠든 거야. 그러나 성민은 곧장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의사는 말했다. 환자분, 어르신이 적절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이 말을 들은 성민은 큰 충격을 받았고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끝내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시겠다고 말이죠. 아버지, 여긴 좀 불편하죠. 좋은 곳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좀 더 편히 지내실 수 있어요. 박성호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양원, 그렇게 가는 거냐?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 형도, 형수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대요.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가 한낱 짐짝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기르던 강아지를 맡길 데가 없어 동물보호소에 보내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와 비슷할까요? 그렇게 그는 또 한 번 떠밀리듯 삶의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요양원 차에 올라탄 그날 아침, 박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왜 이리도 쉽게 뒤바뀌는 걸까요? 경기도 외곽, 잿빛으로 칠해진 담벼락 안. 늘 푸른 재활 요양원이라는 이름은 역설처럼 느껴졌습니다. 초겨울의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요양원 정문에 발을 내딛는 순간 박성호는 오래된 학교 운동장을 떠올렸습니다. 평평하고 조용했으며 어디에도 벗어날 구멍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침묵 속에 입소 수속을 밟았습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이가 손목에 환자식 이름표를 채워주며 말했다. 여기 계시면 하루 3끼 챙겨 드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걱정 마세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던졌지만 그 말은 마치 박성호를 살아있는 환자로 봉인하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같은 방을 쓰게 된 사람은 이기백이라 불리는 70중반의 노인이었습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묘하게 말수가 짧아 정이 갔습니다. 기백은 박성호의 말 한마디에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아재도 처음 왔구먼. 뭐 다 그런 거야. 다들 여기 와서 버티다 가는 거지. 박성호는 밤마다 옆 침대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TV 앞 의자에 앉아 식은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느렸습니다. 마음의 속도도 말의 리듬도 어느새 다 느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회복지사라는 명찰을 탄 젊은 여성이 박성호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정하은. 요양원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성호 어르신, 혹시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나중을 대비해서요. 그녀의 말에 박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중이라. 그게 나한텐 아직 이른 말은 아닌가 보군.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혹시 생각 있으시면 도와드릴게요. 유언장이나 후견인 설정 같은 것들이요. 요즘은 미리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박성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안에서 자꾸만 육경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아버님, 형님은 좀 부담스러워하세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도 늘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짐으로 전락했음을 인정한 날 이후 박성호는 지금까지도 꾸역꾸역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냥 끝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정하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소개 좀 해주시오. 정하은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둘게요. 며칠 후
요양원 안의 상담실. 젊은 변호사와 마주 앉은 박성호는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조건은 하나요. 절대 소송이 불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유언장 공개 시점을 정하실 건가요? 박성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한 달 뒤. 그 정도면 애들 연기할 시간은 되겠지. 그의 눈동자에는 담담한 슬픔이, 그러나 그보다 깊은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박성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젠 나도 나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초겨울, 눈은 오지 않았지만 차가운 바람이 요양원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박성호의 생일이었습니다. 축하해주는 이는 없을 줄 알았지만 의외로 아들과 며느리가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생일 케이크와 간단한 과일 바구니, 그리고 웃는 얼굴로 준비해온 작은 상자 하나. 박성호는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엔 따뜻함보단 경계가 짙게 묻어나 있었습니다. 아들 성민은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도 이런 날엔 얼굴 한번 뵈어야죠. 박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먼 데까지 와줘서. 며느리 육경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건요, 요즘 절차가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큰 의미는 없고요. 박성호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인감 증명서와 등기 관련 서류, 사전 증여,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요양원 창 밖으로 불던 바람보다 더한 한기가 그의 척추를 후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닫고는 말없이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는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성민이 헛기침을 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당장 뭘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나중에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건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윤경도 잽싸게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되니까요. 아버님 명의로만 돼 있으면 저희가 뭐 하나 하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박성호는 한참을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성민과 윤경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성호는 다시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건 그 사람을 이미 죽은 걸로 여기는 거지요. 성민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미리 대비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윤경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한 채 손톱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박성호는 깊은 숨을 들이쉰 뒤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뭘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해봤다. 돈은 마음이 아니더군. 성민이 불안한 눈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유언장이라도 쓰셨어요? 박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들어 케이크에 꽂힌 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밖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작은 초는 눈 내리지 않는 마른 흙 위에 떨어졌고 바람에 이리저리 굴렀습니다. 그는 말했다. 유산이라는 건 남은 이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남기는 사람이 전하는 마지막 마음입니다. 성민과 윤경은 그 말을 이해했는지 혹은 외면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정리하고 작별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성호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닌 긴 숨을 내쉰 안도의 표시였습니다. 혼자 남은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조각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초겨울이 깊어지며 요양원에도
크리스마스 장식이 조용히 내려앉은 어느 날 아침. 병실에서 박성호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정하은이 가장 먼저 발견했죠. 그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침대 곁 작은 탁자에 손편지 하나를 남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편히 쉬고 싶습니다. 장례는 검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박성호가 생전에 남긴 유언에 따라 조문도 받지 않고 조용한 화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민과 윤경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자신들도 미처 장례 일정을 모르고 있다가 요양원 간호사에게 전화를 받고서야 황급히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법무법인 청솔에서 도착한 등기 우편 한 통. 수신인은 박성민. 윤경은 봉투를 열며 기대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아버님이 뭘 남기셨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유산은 정리해 두셨겠죠? 그 안에는 정식 공증을 거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유언장. 나는 박성호. 사망 후 본인의 전 재산을 어떠한 혈연에게도 상속하지 않기로 한다. 생전에 내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남겨진 자들이 하겠지만 내가 본 자식들은 나를 사람이 아닌 재산의 껍데기로 여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남겨진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한다. 누구도 이 유언을 두고 이를 제기하지 말 것.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결정이다. 성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윤경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진심이었을 리 없어.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호님께선 생전에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셨고 기부처와도 사전 조율을 마치셨습니다. 현재 유산의 실질적 귀속은 이미 법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셔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 말과 돈이 아닌 그들이 평생 외면했던 진심과 침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변호사 사무실 계단을 내려가던 둘의 모습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겨울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매서운 비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사회복지재단 로비에는 작은 안내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박성호님의 전 재산 기부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사랑과 존엄이 있는 돌봄에 사용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남긴 마지막 선택이 누군가에겐 삶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